자, 계속해서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회계관리 2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회계관리 2급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단기말 상품 재고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주식회사 3일이 결산 시 인식해야 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얼마인가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키워드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입니다.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한 설명은 위에서 한번 설명해 보자면은 이렇게 돼요.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이 맞지 않다. 그걸로 인해서 차이 나는 수량만큼 기말 재고를 해줘야 한다 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리고 보니까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이 안 맞아요. 그래서 몇 개 차이 나냐면은 15개가 차이가 나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취득 단가가 1,000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원가 금액이고, 순실현 가능 가치 금액이 900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가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게 원가하고 시가 차이가, 원가가 더 높으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생겨요. 근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서만 물어보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이 나는 15개하고 당신네가 취득하는 금액 1,000원만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5,000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15,000원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선생님, 이거는 왜 시가로 왜 하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원가로 처리해요, 원칙상. 그래서 원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없는 재고를 기말 재고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만큼 처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취득 단가랑 시가랑 다른 거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니까 그거는 이제 100개에서 곱하기 235원만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3만 5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감모 손실이 있습니까?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가 손실 묻는 게 아니에요.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2번과 13번 한 세트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아래의 문항 12, 13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A사는 B사에 상품을 판매한 후 20만원 현금 수령하고 50만원은 기말 현재 매출 채권으로 남아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50만원은 현재 매출 채권으로 남아있다 라는 내용이 되고요. 자,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의 5%는 회수가 불가능하여 채권에 대한 잔액의 5%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기로 하였답니다. 이미 지금 항아리 신축단지에 모셔놓은 금액 5,000원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12번은 대손 충당금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기말 채권 잔액이 얼마 있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0만원이고요. 그래서 5%만큼 설정한다니까 얼마냐면은 25,000원만큼 설정합니다. 설정을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항아리 신주단지에 25,000원만큼만 채워넣으면 되는데, 기존에 5,000원이 지금 돼 있으니까 얼마만큼 넣어주면 돼요? 2만원만큼만 더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대손 충당금 5,000원을 차감을 하면은 이제 추가 금액은 얼마냐면은 2만원만큼만 넣어주면 되고요. 근데 2만원이 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말 대손 충당금은 2만원에 추가하는 금액, 기존의 5,000원 금액만큼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5,000원.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손상각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추가 금액 2만원만큼만 차변에 대손상각비 2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 충당금 2만원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2만원이 되는 거예요. 기말 대손 충당금 12번 문제죠. 그 문제는 25,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2번의 답은 2번
13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4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자, 이 문제를 알려면은 유동자산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비유동자산이 뭔지 알아야 돼요. 유동자산이라고 하면 현금과 관련되어 있는 당좌자산과 그 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이 두 가지가 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비유동자산은 투자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산, 그 다음에 1년 이상 쓰지만 형태가 있는 자산, 유형자산, 그 다음에 1년 이상 쓰지만 형태가 없는 자산, 무형자산,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모두 아닌 것,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자산이 아닌 거는 일단 한번 걸러봅시다. 어떤 거냐면 현금, 영업권, 매입채무. 매입채무 부채니까 제외. 상품, 자본금. 자본금은 자보이니까 제외. 토지, 기계장치, 매출채권, 미지급금 제외.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제거를 하고 유동자산은 어떤 거고 비유동자산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유동자산이라고 하면은 현금, 그 다음에 영업권 아니죠. 상품, 그 다음에 매출채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금액을 다 합치면은 이제 얼마냐면은 현금은 13만원, 그 다음에 상품은 47만원, 매출채권은 18만원, 총 얼마냐면은 78만원이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얼마냐면은 이 영업권,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기기장치, 이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자, 영업권 35만원, 토지 75,000원, 그 다음에 기계장치 72만원. 그래서 총 얼마냐면은 114만 5천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4만 5천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동자산은 78만원, 비유동자산은 114만 5천원. 그래서 해당하는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2급 문제 15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3일에 기기장치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정해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한다면 2023년도 12월 31일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키워드는 2023년도 12월 31일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연도에 물어보는 답이 아니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찾는 문제, 즉 2021년도 1월 1일부터 취득을 한 날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021년도 12월 말, 22년도 12월 말, 23년도 12월 말, 총 3년치죠. 3년치를 해서 누계액 잡으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산식은 이렇게 돼요. 산식은 내가 취득 금액은 얼마냐면은 300만원.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30만원 빼주면 돼요. 30만원. 그럼 얼마냐면은 270만원에 나누기 상각기간. 책에서 내용연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몇 년이냐면은 4년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270만원 나누기 4년이면은 아마 1번에 있는 형식이 나올 거예요. 67만 5천원. 근데 답은 1번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1년치 금액이 되고요. 2023년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1번이에요.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근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누계액이에요. 몇 년 쌓였죠? 그렇죠. 67만 5천원에 3년만큼 쌓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아마 15번의 답이 3번 202만 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2급 문제 16번입니다. 자, 다음 중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입니다.
사실 회계관리 2급이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돼요. 사실 이제 좀 실무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철수입니다. 영업권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맞아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거는 무형자산이 안 돼요. 근데 영업권을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예외적으로 개발비를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내부적인 창출된 내부적으로 창출된 개발비는 맞아요. 근데 영업권은 아니라는 사실. 왜냐? 회사 내부에서 뭐 합병한다든지 그런 것 자체가 객관적인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은 재무상태표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만 영업권으로 쓸 수 있는 건 맞아요. 철수에 대한 얘기는 맞다. 자, 그 다음에 2번 영수입니다. 매출 채권이나 선급금과 같은 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므로 무형자산에 해당됩니다. 매출 채권 선급금은 당연히 눈이 안 보이는 건 맞는데 이거는 뭐랑 관련돼 있냐면 돈과 관련돼 있죠. 현금과 관련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물론 형체적이 없는 거는 맞는데 매출 채권 선급금만 보면은 현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당좌자산에 해당이 돼요. 당좌자산. 현금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영수는 틀렸어요. 무형자산이라고 하면은 1년 이상 쓰는 목적이었는데 현금은 1년 이내 쓰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돈이 들어오면은 다 타업체에 돈을 줘야 되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물건을 사야 되고 그걸로 판매하고 돈 받고 그다음 그게 순환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현금 자체가.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상각합니다. 이거 맞아요. 선생님 이거 무슨 걸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무형자산 상각비를 뜻해요. 우리 시간 지나면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를 뜻합니다. 순위는 맞고요. 그 다음 0이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등이 무형자산이 해당이 됩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맞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7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거래로 올바르지 않은 것. 부채는 바라는 게 하나뿐이에요. 돈 빌렸으면 자갚아주면 되고요. 물건 구입했으면 자갚아주면 돼요. 그 하나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는 일단 첫 번째 구매에 관련돼 있습니다. 구매에 관련돼 있고 두 번째는 돈 안 준 거. 그러니까 구매했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안 줬잖아요. 그럼 부채가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은행 대출금.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돈을 받아놓고 쓰기 때문에 부채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기간이 이제 되면은 상환시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부채의 증가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라는 건 뭐예요? 돈 빌렸으면 자갚으면 되고 물건 구입하면 돈 잘 주면 돼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건 뭐예요? 자, 1번은 상품 300만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구입 관련된 구입이잖아요. 돈 안 줬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 2번 직원 급여 100만원은 지급해야 되는데 현금 부족하지 않아서 지급 안 했다. 돈 줘야 되는데 못 줬잖아요. 그러니까 구입한 거죠. 당연히. 비용도 구입 쪽으로 봅니다. 그 다음 3번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1억 원을 차입하였다. 돈 빌린 거, 대출 받은 거죠. 맞는 거죠. 4번 프로그램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 대가 50만원을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받는 쪽이죠. 이건 매수예요. 매수. 미지급이 아니고 돈을 구입한 게 아니죠. 그래서 미수 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8번입니다. 다음 중 미지급금 계정으로 사용하여 분개할 수 없는 거래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자,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쓴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계관리 2급은 계정 과목 명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긴 해요. 근데 쓰는 용도를 아셔야 돼요. 회계관리 2급이나 회계관리 1급이나 필기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재경관리사를 목표로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회계관리 시험을 안 치고 바로 재경관리사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기초 쌓기에는 진짜 회계관리 2급이 진짜 최고입니다. 회계관리 1급도 물론 기초 쌓기는 진짜 최고고.
그래서 전사회계 1, 2급을 하기 위한 필기 공부를 한다면은 저는 진짜 회관리 2급 정말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고요. 그래서 회계 미지급금 개정 과목을 사용할 수 없는 분께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상품하고 원재료를 구입을 하잖아요. 상품과 원재료를 구입을 해요. 그러면은 대금 지급을 안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개정 과목을 외상매입금 처리해요. 근데 만약에 어음인 경우에는 지급어음 처리해요. 근데 만약에 이 분기에서 상품하고 원재료를 구입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어음이든 외상이든 죄다 미지급금을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비중은 어느 게 더 많냐? 미지급금 비중이 더 많아요. 건수를 봤을 때는. 근데 금액을 봤을 때는 외상매입금이 더 많은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용도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봅시다. 자, 옳은 거예요. 자, 1번. 원재료를 10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2개월 후에 지급하겠다. 이거 외상매입금이죠. 위에 적었죠. 1번에 해당한 내용이에요. 자, 2번. 휴게실용 안마 의자를 30만원에 무이자 할부로 구입하였다. 이거 비품이죠. 예, 비품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3번. 사무용 비품 20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휴게실용 안마 이제 붕괴도 비품이고 그 다음에 사무용 비품도 비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미지급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맞는 거죠. 그럼 4번. 전월 회식비로 결제한 카드 대금 15만원이 보통예금에서 자동 이체된다. 원래 사실 이제 18번의 답이 원래 틀린 거는 1번이 되는데 이 문제는 전월이라 되어 있죠. 전월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그러면은 개정 과목이 차면에 이제 카드 대금이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요. 15만원. 그럼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처리해요. 15만원.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이용한 거는 그날 결제한다고 해서 돈이 나간 게 아니에요. 결제일이 따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월 회식비로 결제한 카드 대금 15만원은 자동 이체됐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해놨는 거를 이제 돈을 줌으로써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 차변, 대변에 보통예금. 그래서 미지급금이 들어간 게 맞죠. 그래서 전월이 이런 뜻이 됐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 이체되었다라는 것만 보면은 4번이 답이 되면 틀려요. 그래서 확실히 틀린 거는 1번이 되고요. 그리고 전월이라는 내용을 안 봄으로써 이게 이제 18번의 답이 4번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회계관리 1급 19번입니다. 다음 중 비유동 부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유동 부채로 계상할 수 없다. 비유동 부채의 3대 개정 과목을 아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퇴직, 급여, 충당 부채. 그리고 사채.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이 세 가지를 비유동 부채 3대 개정 과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을 이제 초과를 해서 상환 의무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상품을 구입하면서 단기에 교부한 6개월 만기의 어음금액입니다. 사실 비유동 부채는 1년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급어음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맞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얘기했던 거. 3번. 유휴 창고를 3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 중 하나예요. 근데 임대업 아니면 사실 잘 쓸 리는 없는 걸 개정 과목이라 사실 많이 잊어버리긴 하는데 임대보증금도 개정 과목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단기에 발행한 3년 만기의 사채. 맞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7월 1일
발생한 차입금 관련 자료입니다. 날짜별 회계 처리 중 오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차입금 이제 3천만 원이고요. 7월 1일에 발생한 차입금 관련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짜별 회계 처리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차입금은 3천만 원, 만기 3년, 이자율 12%, 6월 30일 이자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폭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7월 1일자에 대한 회계 처리, 그러니까 즉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만기는 지금 3년이기 때문에 장기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장기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은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합니다. 3천만 원. 그래서 이거는 부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 즉 대변이 해당되고요. 그래서 7월 1일에 해당하는 분기는 1번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이 이제 됐을 때 3천만 원에 이제 이자를 이제 줘야 되는데 3천만 원에 12%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년치 금액을 봤을 때는 얼마냐면은 360만 원이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7월 1일부터 차입회가 12월 31일이니까 6개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 이자를 주진 않은 거예요. 근데 언제 주냐면은 매년 6월 30일에 줬기로 했으니까 12월 말일자 기준으로는 이자를 안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360만 원에서 12달치를 나눠버리면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 30만 원에서 6개월치만큼 이자를 안 준 거기 때문에 180만 원은 이자를 미지급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발생주의 원칙에서 미지급 비용 처리한다. 이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2022년 12월 말도 똑같이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은 2022년도 6월 30일 거가 틀렸는데 이게 왜 틀렸냐면은 이제 답은 3번으로 일단 체크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 3번이 왜 틀렸냐? 이거를 제가 한번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1년도 12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예요. 2021년도 12월 말을 이제 차변의 이자 비용 180만 원, 6개월치만큼 안 준 거니까 대변의 미지급 비용 1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언제 줬냐면은 2022년도 6월 30일에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차변에는 어떻게 처리하면은 차변에는 이자 비용으로 그냥 처리를 해요. 선생님 그러면 360만 원으로 다 처리하나요? 아니에요. 왜냐? 12월 말일자에 해당하는 그 이자 비용과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 이 두 개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이자 비용은 이미 작년에 발생주의 원칙에서 썼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을 대변에 있던 거를 차변으로 처리해줍니다. 이렇게 처리해줘야지 잔액이 남지가 않아요. 미지급 비용이. 그래서 얼마냐면은 각각 180만 원씩 처리합니다. 왜냐면 이건 작년에 이제 이자를 발생한 거, 이건 올해 이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되죠. 여기 현금 적혀 있잖아요. 네, 상관없어요. 360만 원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원래 분기에는 3번에 대한 분기는 원래 이렇게 처리해줘요. 근데 보통 예금 대신 뭐 현금 처리했으니까 현금을 할게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그러니까 360만 원짜리는 그러니까 작년 거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거 포함한 걸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단기는 단기 비용으로만 처리하셔야 돼요. 장기는 단기 비용만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180만 원 들어간 거고, 이자를 주지 않은 미지급 비용은 이제 돈을 줘야 될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내 부채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변에 미지급 비용 180만 원 마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